네, 안녕하세요. 정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적 시장에서 핫했던 선수,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많은 팬분들이 조금 기대하고 계시고, 조금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국내를 막론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화제를 얻으면서 콘텐츠가 막 양산이 되고 있는 바로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난 과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첫 시즌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두 번째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2024, 2025 시즌에 리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고 결국에는 강등권 바로 위에 17위에 위치를 하면서 많은 패배와 많은 아쉬움을 좀 야기했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토트넘의 아주 오랜만의 우승과 또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또 커리어 첫 메이저 우승을 또 차지하게 된 또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준 감독으로도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리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이어지냐 혹은 뭐 경질이 돼야 되냐 그런 것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되게 되면서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입니다.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그를 조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리그 운영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기회를 새로 주는 것보다 새로운 감독을 부임시키는 것, 새로운 감독을 새로 데려오는 게 더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었고 하지만 그 물망에 오른 감독들 중에 가장 또 우선순위에 있었던 여러 감독들 중 한 감독이었던 브랜드포드를 이끌고 있었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국내에 있는 많은 해외 축구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참고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좀 고려해봤을 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장단점과 토트넘에서의 어떤 미래를 잘 구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점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토마스 프랭크 감독 요즘 사진을 나오고 있지만 브랜드포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포드 감독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했어요. 꽉 채워서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횟수로는 한 7년 정도의 횟수 동안 경기가 314경기 감독으로서의 운영을 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73년생 감독이고요. 51세의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이제 감독 커리어를 조금 보면 코치 시절부터 조금 보면요. 유치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 아주 어린 선수들부터 고등 레벨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든 수준의 어떤 유스 선수들의 코치와 감독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로서의 감독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차근차근 라이센스부터 유스의 아주 어린 선수들부터 맡아서 감독 그리고 코치 이 지도자 경력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1군 무대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지도 그런 것에 좀 관리적인 부분이 이 감독에게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지수 선수가 이 브랜드포드의 어떤 데이터, 스카우팅에 또 선별이 되면서 성남에서 또 브랜드포드로 바로 이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출전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1군의 어떤 훈련 프로세스 안에서 계속해서 같이 소화를 했었죠. 이런 거를 조금 비추어 보더라도 어린 선수들을 그래도 1군 환경에 계속 녹여내려고 하는 이러한 포인트가 꽤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심리학 과정을 좀 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다양한 수식어가 현재 이제 붙고 있지만 관리적인 부분,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감독이라고 하면은 매니징
선수단을 이끄는 능력이 중요한 감독이 있고, 혹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전략 전술, 어떤 택티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이 조금 더 고평가되는 감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육각형의 감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니징에 관련된 것들도 이전 단계를 밟아오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서 전체적인 팀의 통솔 역할도 잘 해왔었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술적 변화 역시도 오랜 기간 감독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의 시나리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감독이 이제 2021년에 결국에는 브랜트포드를 일부로 승격을 시키면서 브랜트포드가 흔히 이제 국내 팬들이 해외 축구를 보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에 안착이 됐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이 토마스 프랭크의 업적에 대해서 약간 정리해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 데이터와 그리고 표와 함께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4년 동안 일부 리그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보다 더 많은 승점을 벌어다준 감독은 단 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 그리고 위리겐 클롭 감독, 그리고 에디 하우 감독, 이 4감독을 제외하고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보다 더 많은 승점을 가져다준 감독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지표인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쓴 순위와 그 다음에 리그 순위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2024, 2025 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브랜트포드는 위에서 3번째 지표에 해당합니다. 근데 토트넘은 돈을 쓴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리그 순위를 비교해 본 수치로 리그 20위예요. 그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의 레비에 회장은 이 효율성을 정말 중요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구단의 이익과 이율을 1순위로 추구하는 이 구단주인데, 이 레비 회장의 어떤 이런 목표에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가장 적합한 감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지표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고려해 보면은 앞서서는 팀의 가치에 따른 승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팀의 가치는 선수의 가치와도 부합이 되겠죠. 선수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팀을 이끄는데 탁월한 감독이라고 또 이끌어져 있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최고의 수치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랜트포드 선수단에 합류했을 때 모든 선수의 시장 가치와 현재 시장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전체 선수단의 총 증가액은 1억 3,6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즉 32.8%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치를 고려해 봤을 때도 압도적인 브랜트포드의 능력치를 볼 수 있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어떤 선수단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팀을 이끄는 구단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감독은 유연성과 그 다음에 상대 대응력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연성과 상대 대응력, 쉽게 말하면 앙제 포스테코글로 감독과의 성향은 정반대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기존에 본인이 구축한 플랜 A 속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과를 내려고 지향했었던 감독이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리그에서의 운영이 좋지 못했고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그들이 했던 공격과 그들이 했던 팀의 운영 방식, 플랜 A를 조금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려앉으면서 만들어냈던 그 효율적인 경기 운영 방식이 결국에는 빛을 봤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하는 시점이 굉장히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사실 그런 판단이 거의 나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결국에는 리그 막바지에는 계속해서 패배를 연이어서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상대성과 유연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를 계획하는 유형의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치가 있는 감독임을 지난 브랜트포드의 경기들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전술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감독이 어디서부터 대응점을 뽑아내는지를 제가 조금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 바로 상대 수비 형태에서 대응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상대 공격에 대한 본인들의 수비 플랜을 같이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브랜트포드의
공격 형태가 상대적으로 공격 숫자가 많은 팀들을 상대를 했을 때도 그렇게 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물론 상대 공격을 고민하긴 하지만 상대 수비 플랜에 먼저 맞는 공격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플랜을 짜면서 상대의 공격 플랜을 다시 한번 수비적으로 플랜을 정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기 플랜을 짜내 갑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정말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흔히 말한 3백, 4백 수비 밸런스부터 이제 포메이션의 기본적인 틀이 정해지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플랜은 3-5-2였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4-3-3 플랜, 4팩도 그만큼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4-2-3-1 플랜도 22경기나 활용했었고, 특히나 4-2-3-1 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4-2025 시즌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플랜이었습니다. 5-2-3에 대한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의 어떤 공격 밸런스를 가져가는 형태도 꽤 많이 활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백과 4백 을 혼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양분화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플랜을 가져가죠. 이 정도로 많은 경기 내용을 가져가면서 전체력의 밸런스를 가져가는 감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하다고 봤던 게 뭐냐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토트넘의 팀의 위상을 좀 비교해 봤을 때 3백과 4백에 대한 다양성을 가져가는 감독과 팀이 얼만큼 있는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4백 기반에서 변형 3백을 만들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패턴이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4백 기반에서 출발을 하죠. 거기서 뭐 2-4-4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뭐 4-4-2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버티드 형태도 만들기도 하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루이스 스켈리를 활용한 변형 3백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첼시도 4백 기반에서 변형 3백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백3를 71경기를 썼고 백4를 81경기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밸런스가 거의 뭐 50대 5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두 포메이션을 완벽하게 양분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뭐 한 시즌에는 4백만 쓰고 한 시즌에는 3백만 써서 약간 그런 편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포메이션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읊어드린 토트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경합을 해야 되는, 직접적으로 티켓을 경쟁해야 되는 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진정한 진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약간은 우려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는 건 뭐냐, 결국에는 강팀들은 플랜 A의 강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플랜 A가 전체적인 시즌 운영이 70% 정도는 운영될 수 있는 기본 틀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플랜 A가 전부가 될 수는 없겠죠. 플랜 A가 전부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고 거기서 조금 답답한 경기 내용과 시즌 운영으로 들어갔던 모습은 저희가 최근 시즌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 A는 강력하게 구축을 하되 그 속에서 플랜 B를 찾아가는 것이 이 감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프랭크 감독의 장점이라 볼 수 있다면 플랜 B를 가져가는 데에서의 자세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프랭크 감독이 견줄 수 있는 플랜 A를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게 오히려 토트넘의 걱정거리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그간의 브랜트포드의 좋은 내용을 만들어 왔는지, 수비 형태와 공격 형태를 조금 요약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상대의 수비 조직에 맞춤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준비를 한다. 최전방에 케빈 샤데, 그리고 뭐 은베모, 그리고 위사, 이런 선수들이 전방에 배치가 되는 건 결국에는 변형 3백을 만들어 나가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3명의 수비 숫자에 맞춤의 공격 압박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상대의 롱볼 플레이를 강요하는 방식의 압박이 가장 많습니다. 은베모 그리고 위사, 활동량이 많고 전방에서의 압박 스탠스를 가져갈 때 롱킥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에 이제 브랜드포드가 좋아했던 롱킥을 받아낼 수 있는 높은 신장의 센터백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자료처럼 볼을 받고 거기서 어쨌든 바로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플랜으로 가져간다는 거고요. 지금도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빌드업을 할 때 맨투맨 마크를 통해서 한 명씩 한 명씩의 마크맨을 부여해주면서 결국에는 상대에 대한 롱킥을 일단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짜가는 플랜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고 뭔가 유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롱킥을 즐겨 공격할 때도 쓰지만
반대로 상대에게 롱킥을 강요시키면서 경합 상황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도 프랭크 감독이 굉장히 능한 부분이 있어요.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차근차근 풀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3미들의 3명의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과 경합이 좋은 선수들로 일단 구축이 돼요. 하지만 발밑이 후방에서 매우 매끈한 팀 선수들이 구축이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다양한 빌드업 조직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약간 롱킥을 강요시키는 압박과 그리고 롱킥을 본인들이 시도하면서 상대의 센터백과 미드필더 라인을 벌려틀어 놓은 사이에서의 공격 전술을 만들어 나가는 템포가 좋은 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상대의 미드필더 3분의 1 지점에서 가로채기를 한 이후에 역습이 나가는 지금 장면도 중원에서의 압박이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것보다는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드필더 3분의 1 지역 그 지역에서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상대 지역에서의 이슈를 발생시키면서의 공격 소유권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간격이 유지가 되려면 센터백들의 높은 전진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센터백들 자체가 공격성이 좋은 센터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토트넘의 로메오, 판더벤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전진했을 때 전방에서 헤딩 타겟을 눌러주는 거, 거기서의 헤딩으로 눌러주면서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센터백들의 전진성, 공격성도 반드시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라인이 높다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센터백들의 그런 옵션이 추가되어야지만 전체적인 프랭크 감독의 상대 파이널 서드로 갈 수 있는 접근 방식의 또 다른 이점이 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하거나 압박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는 생각보다 라인이 조금 밑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센터백들이 발이 그렇게 빠른 유형이 지금 브랜드포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꽤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브랜드포드를 본다면 어쨌든 노르가르드 같이 피지컬과 어떤 수비적인 스탠스가 좋은 선수가 센터백과 센터백 간격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수비 조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에서 결국에는 왼쪽 풀백이 사이드로 빠져나갔을 때 그 중원,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삼각형을 채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 공격을 할 때만 삼각형 구조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비 구조에서도 블록의 꼭지점이 연결이 되면서 수비적인 스탠스, 수비적인 블록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중원의 선수들의 이 수비 가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을 전개할 땐 또 어떠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결국에는 왼쪽에 루이스 포터 선수가 있기도 했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위사와 은베모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공격을 할 때 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좁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두 선수의 특이점이 뭐냐면 사이드로 터치라인 플레이도 가능하고 안쪽으로 좁히는 플레이도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터치라인 플레이를 조금 더 부가시켜서 사이드로 벌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상대 수비를 사이드로 끌러 나오게 됐을 때 일명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비워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수시로 많이 만들어줍니다. 풀백과 윙이 만들어주면 그 사이가 벌어지죠. 상대의 수비 간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사이 공간으로 볼이 배급되면서 볼을 차지하는 공간도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좀 과정을 봤는데 물론 전술적인 거는 많이 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토트넘 선수들과 조금 연관을 해서 좀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 중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어떤 조합과 좀 잘 맞는 선수들이 누가 있냐를 좀 보면 일단은 페드로 포로 선수가 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마무리하는 방식에서의 중요한 건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새 시즌 동안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크로스 성공률이 새 시즌 통합해봤을 때 상위 6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크로스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는 크로스, 포로가 이제 이번 시즌에도 팀 내 크로스 성공률 1위였기 때문에 포로의 오른발에서 전개되는 패턴이 다이렉트한 롱볼 크로스도 있을 거고 혹은 측면에서의 위협적인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크로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있는데 지금 장면들도 보시면은 브랜드포드의 공격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거기서 연계가 되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지금 장면에서 그렇죠.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봤을 때도 역시 전 도미닉 솔랑키 선수도 여기서 또 활용 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반 토니 선수가 좀 보여줬던 옵션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려와서 볼 연계해주고 힘을 통해서 버텨주고 그리고 또 도미닉 솔랑키가 좋은 선수임이 뭐냐면
프랭크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 오프 더블 움직임,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러닝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체적인 팀 전술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선수 한 선수가 저는 이제 클루세스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실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줄 수 있고 수비적인 활동 반경도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프랭크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는 클루세스키가 오히려 여기서 더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클루세스키가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점유율 경합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수치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랜드포드 성향의 선수는 오히려 메디슨보다는 클루세스키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클루세스키 선수가 이번 시즌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활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제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불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들어와서 첫 번째 시즌에 매우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전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팀에 대한 개편도 있고, 어쨌든 그간의 어떤 감독이 아니라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선수들의 적응에 대한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프랭크 감독을 조금 길게 보면 사실 부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홈앤 어웨이 성적이 매우 비교가 될 만큼 좋지 않았던 순간들도 꽤 많았어요. 홈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원정에서 1승을 달성하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나고 이랬던 시간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물론 브랜트포드가 부각이 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지만, 토트넘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다시 한번 경쟁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위까지 바라봐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해 봤을 때는 프랭크 감독이 그 오랜 시간 팀을 이끌어냈던 그 잠재력을 조금 더 단축시켜야 되고, 오히려 레비 회장은 그 어떤 인내심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개가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이번에 어떤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전술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대응적인 축구는 매번 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에 대한 확실함 속에서 변화하는 플랜 B가 효과적이어야 되는 프랭크 감독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녹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특히나 선수단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경질이 됐을 때도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 요소가 있었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좀 고민해 봤을 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체적인 기조가 팀에 적용이 되는데도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봐야 되는 요소고요. 매일 경기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경기 대응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까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A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짜여진 플랜 A가 구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프랭크 감독이 그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챔피언십에서는 브랜트포드를 이끌고 5백을 많이 상대해봤지만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5백을 상대하는 경험이 꽤 많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토트넘에 와서 또다시 찾아봐야 되는 길이 될 겁니다. 오늘 정원 인사이트에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장점과 그리고 좀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감독의 성향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와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